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체 투자 홍지한 연구원. 네,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중립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 좀 임대 수익의 회복에 따른 주가 회복을 기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뷰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차트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지금 8.6% 빠졌다가 또 어제는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에 4% 이상 올랐고요. 지금 변동성 자체가 주식보다 훨씬 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보시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리츠가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 또 반대로 보시면 싱가포르랑 한국 리츠는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싱가포르 리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앵커가 대부분 국부 펀드고, 또 산업용 리츠의 지분이 한 3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앵커가 매각한 자산을 재임대하는 구조로 좀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 대한 변동의 우려가 낮고, 또 작년 12월 달부터 주가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변동이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요. 지금 일본 리츠들도 이제 배당금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일본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 배당금 전망치를 내렸고, 여기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림 2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 모기지 리츠도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북밸류가 거의 3분의 1 정도 하락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콜 때문에 확정적인 좀 훼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모기지 리츠의 가격 회복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파생 최창. 네, 이달의 헤지펀드 5월호고요. 그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사이즈인데요. 설정액은 30조 2천억. 30조 원은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순자산액 기준으로는 30조 깨졌습니다. 29조 1천억까지 깨졌기 때문에 드디어 뭐 어떻게 본다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마지노선이었던 30조 원 선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드 개수도 줄었습니다. 3,000개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2,957개 헤지펀드가 운영되고 있어서 양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한국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 그리고 뭐 알펜루트의 뭐 운영 중단,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적인 성장도 확실히 역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별 수익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장이 좀 반등했으니까 롱숏 펀드는 어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롱숏 펀드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숏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숏을 제외하고는 신규 숏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숏 펀드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뭐 롱온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롱숏 펀드 괜찮았고 롱온리 펀드도 괜찮았고 멀티 전략도 뭐 양호 4%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양호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봤을 땐 2%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점 아니면 전략적인 문제점 이런 게 없었고요. 메자닌 전략도 메자닌 쪽에서 문제가 된 CB나 BW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메자닌 전략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최근에 한국형 헤지펀드 특히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라임이나 알펜루트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미에 있는 규제안 그리고 개선안들은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다원시스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1분기,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분이 계속 가속화되고 타 중소형 제조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실적 성장분을 기록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영업 매출액, 영업이익 거의 120% 증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견인의 폭은 이 철도 전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전년 대비 75% 증가해서 약 450억 원이었는데 코로나19와는 전동차 산업 일단은 무관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보통 발주처의 예산과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 제조업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전동차라는 게 보통 시험선 1000km를 시험 주행한 후 출하가 되는데, 원래라면은 저쪽 김천 쪽이 곡선주로 하나 있었지만 이번에 올해 3월부터 정읍 쪽에 직선주로를 하나 더 완공을 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캐파가 한 두세 배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기준으로 수장고가 약 8,400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부터는 매출 인식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국내외에서 철도 발주량이 약 1.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동사의 지금 매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수주 또한 향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뭐 GTX라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이 증가할수록 하나의 더 투자 포인트가 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또한 매출액 한 700억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53억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약 70%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기타 사업에서 반도체 쪽에 플라즈마 장비가 올해 약 100억 정도 신규 납품이 예정돼 있고, 내년부터 진행될 고리 1호기 원전 폐기물 사업, 그리고 암 치료용 붕소 증성자 포획 치료기 등이 다원 메닥스의 IPO 등은 동사의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충분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종목이 전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거죠?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이제 지하철이 이 전기를 주고 멈추고를 따라서 전동차가 섰다 멈췄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2017년에 로템의 하청업체인 로윈이라는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전동차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는 KTX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지하철, 철도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잖아요. 70몇 %씩 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네. 뭐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느는 거예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부터 국내에서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대한 수주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에 대한 신규 수주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작년 말 기준에 약 8,800억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수주 잔고는 늘었지만 캐파가 조금 부족해서 매출을 늘리지 못하던 부분들이 1분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신규로 증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분도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이 가속화돼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그 IT 하드웨어 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이 파운드리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TSMC가 미국 정부 대중국 규제에 맞춰서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5일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이 개발한 반도체 장비 사용해서 3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TSMC가 중국에 팹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한 거를 화웨이한테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TSMC에서 이 발표가 있은 이후로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검토를 했는데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예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 중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 계열사 하이실리콘이라는 AP랑 모뎀칩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 대부분을 다 TSMC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향후에 이제 화웨이가 자사의 AP랑 모뎀칩 탑재한 스마트폰은 제조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 화웨이 신규 수주 중단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망들이 투자자분들한테서 좀 많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SMC랑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로부터 수주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가 TSMC 대안으로 중국의 SMI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물량을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AP랑 모뎀칩 사용할 것 같은데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어저께 이것 때문에 미디어텍의 주가가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SMIC가 현재 최신 공정이 14나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TSMC가 만드는 7나노, 5나노에 비해서 기술적인 수준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향후에 이제 중국 정부랑 화웨이가 대안이 없으니까 이 SMIC를 좀 키우려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뉴스 보면 중국 정부에서 SMIC에 2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현재 웨이퍼 캐파가 14나노 캐파가 6,000장인데 이거 올해 연말까지 35,000장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월 초에 3분기 이후에 서버 수요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5월 한 중순까지는 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 보면 3분기 서버 수요 둔화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다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규 연구원이 설명을 하겠지만 화웨이 쪽에서 스마트폰 반사수에 가능하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인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당분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폰 쪽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이쪽도 반사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화웨이가 사실 이제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5월부터 6월, 7월 정도까지 유럽이랑 기타 지역에서 이제 점유율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그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좀 불안한 그런 면도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점유율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규모를 좀 봐야 되겠지만 생산 자체가 차질이 좀 생기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그 반사수혜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어제 이제 뭐 삼성전기나 파트론 이제 이런 MC넥스 이런 이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하반기 내년 이후로 좀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핸셋 쪽은 수혜 가능성 뭐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 쪽은 화웨이가 일단은 좀 스마트폰 쪽에서 좀 제조 차질이 빚어지면 이쪽에 모바일 디램 수요도 줄어들면서 모바일 쪽도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메모리 쪽에서 결국 TSMC가 좀 화웨이 쪽 안 하게 된다면은 다른 쪽에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단은 좀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또 하나 좀 SMIC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우려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규제까지 좀 확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 쪽에서? 예, 일단 그 우려는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화웨이 스마트폰이 줄어들면 그 메모리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화웨이 스마트폰을 못 사면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뭐 오포나 비보, 뭐 샤오미 이런 것들을 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뭐 소비자들이 애플처럼 이제 충성 고객이 화웨이는 좀 부족하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이 별로니까 나는 스마트폰 안 사 이거보다는 다른 스마트폰 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 쪽에 피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MIC가 상당히 좀 큰 경쟁자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 14나노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뭐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인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이 회사를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 회사 올라가는 게 뭐 좋다라고는 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든지 뭐 UMC 이런 더 큰 경쟁자도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좀 쇠퇴하고 TSMC는 뭐 그 1등 업체고 SMIC랑 삼성전자 정도만 뭐 2, 3위권 업체에 남을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부정적인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비메모리 쪽에 뭐 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동안 화웨이 쪽으로는 하나도 이제 만든 적이 없고요. 뭐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올 가능성은 뭐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화웨이 쪽에 뭐 발주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뭐 규제가 뭐 메모리 쪽으로 번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는 이렇게 핸드폰 쪽 수혜주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피해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피해주 관점에서는 뭐 얘기할 거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 화웨이 비중이 높은 업체가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피해주일 거고 JNTC가 그쪽 비중이 높아서 그 피해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피해로 애플 관련주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LG에너텍이 어제 그래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또 어제 애플 주가는 뭐 나스닥이 오르면서 같이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이게 뭐 화웨이는 당연히 가장 피해가 크고 애플 관련주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 모멘텀은 있어서 저는 조정받으면 이거는 좀 사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까 네네네. 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저희 메모리. 메모리 쪽으로 네네. 규제 확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네, 그거 지금 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메모리 쪽으로 규제 확산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메모리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규제를 가하면 마이크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 퀄컴이라든지 뭐 AMD, 엔비디아를 대하는 입장이랑 마이크론을 대하는 입장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훨씬 더 중요한 뭐 국책 뭐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제품이 미국의 이제 군사 무기라든지 뭐 인공위성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저번에 이제 뭐 소송도 있었잖아요. 마이크론이랑 중국의 JHICC랑 소송 붙었을 때 되게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만큼 마이크론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규제를 가했을 경우에는 뭐 그쪽에 이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NH 이슈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인터넷 쪽이랑 컨텐츠 쪽 합쳐서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소비자들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 쪽에서의 소비 패턴들이 많이 변했고요. 비대면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 늘어났던 뭐 커머스, 동영상, 컨텐츠, OTT 이런 수요들은 아마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시기로 이제 진입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맡고 있는 인터넷 쪽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디어 쪽 말씀드리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쪽은 확실히 좀 트래픽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좀 있었을 건데요.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그리고 뭐 쿠팡까지 뭐 이제 컨텐츠 그 인터넷 쪽 트래픽들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확실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패턴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커머스, 컨텐츠, 광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 쪽에서는 있을 텐데요. 커머스는 이번에 보시면 사실 쿠팡이 되게 잘 한 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커머스 시장을 보면요, 오픈마켓 형태, 기존에 이제 11번가 집마켓, 옥션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배송을 앞세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신세계 이마트, 롯데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디지털 광고 기반의 커머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커머스는 사실은 뭐 물류나 그 재고를 가져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중개만 처리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특히 이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커머스 경쟁력이 많이 레벨업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네이버 쇼핑 워낙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작년 기준으로 거래대금 16조 원, 올해 기준으로 20조 넘어가면 국내에서 넘버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커머스로서의 플랫폼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이랑 CJ 대한통운과 함께해서 물류센터는 CJ 대한통운이 제공하고 상품 배송도 담당하며,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이제 중간에서 페이랑 그다음에 광고 그리고 그 쇼핑 트래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브랜드 스토어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쿠팡을 잡겠다라는 기본 전략이고요. 배송 측면에서도 이제 네이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 9번 보시면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가 좀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홈쇼핑, TV 홈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홈쇼핑을 인터넷으로 옮겨놨는데 이거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TV 홈쇼핑보다 조금 더 양방향 서비스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옷을 판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핏이 어떻게 되는지 좀 뭐 같은 옷 사이즈인데 옷이 쫙 달라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이번 기간 동안 커머스에 좀 경쟁력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하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기존에는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커피 한 잔 쿠폰 이런 것들을 보내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이나 뭐 아니면 옷을 선물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제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주소를 입력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게 비대면에 있어서 확실히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컨텐츠들 수요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동영상 쪽, OTT 쪽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 이제 그래픽으로 좀 보여줄 거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아마 이화정 연구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 겁니다. 저는 이제 광고 쪽 조금 넘어가고 짚어서 넘어가겠는데요. 17페이지 보시면은 디지털 광고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트래픽들, 그러니까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타겟팅 광고나 성과형 광고, 이렇게 TV, 라디오, 신문, 잡지들은 흔히 말하는 타겟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 TV에서 맥주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지 저희 집 애가 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광고는 그런 이제 타겟팅과 성과형이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올해 이제 카카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톡 비즈보드 지금 광고 매출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이 연중 최고 성수기인데 일평균 매출 약 5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3월 코로나 기간에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매출 5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충분히 올해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이버도 요 성과형 광고들 타겟팅한 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림 25번 보시면 지금 뉴스랑 연예랑 스포츠의 제일 위에 보시면 광고 뜨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광고 단가를 이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네이버 제일 첫 화면, 그린 박스 밑에 있는 광고가 총 매출을 합치면은 3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그 다음에 네이버도 이번 스마트 채널을 변경한 이후에 아마 매출 성장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OTT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보는 스크린이 OTT로 변하면요, TV 안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력 스크린으로 당연히 광고주는 가게 돼 있거든요. OTT 뉴노멀화가 가속화되면은 당연히 유력 스크린인 스마트폰,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만 광고주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타겟 광고가 더 의미가 있어질 거고요. 왜냐면 유력 스크린이 타겟 광고가 가능한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타겟 광고 가능하고 특히 그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대행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앞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커머스랑 이제 광고, 그다음에 컨텐츠 쪽의 트래픽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실적까지도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인터넷 쪽에서 이 컨텐츠 관련된 수혜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이제 게임 쪽 제가 많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전히 플레이 타임이 많이 증가하면서 올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웹보드 쪽 일단 규제 완화랑 이제 아이템 단가 상승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일단 세 종목 좀 수혜로 봤고요. 네, 해외기업 알파벳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광고 수익 둔화는 좀 약간 일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온라인 트래픽 증가하고 구글의 서비스 의존도는 사람들의 의존도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때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횟수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수요라든지 구글 클래스, 미트 이런 사용량들이 이제 급증을 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트렌드 더 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구글의 커머스 쪽인데, 사실 이번엔 구글 쇼핑하고 구글 익스프레스가 이제 통합해서 아마 새로운 구글 쇼핑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반품이라든지 5배송 환불을 다 구글이 도와주는 구조고, 그러니까 아마존과의 쇼핑 경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을 이제 클릭해서 제품을 사는 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좀 가능할 전망이고요. 검색, 쇼핑, 어시스턴트, 이미지 이런 게 다 하나의 쇼핑 창구로 좀 만들어질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하락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회복을 좀 가정한 주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약간 단기 실적 우려보다는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센티 개선이나 중장기 성장성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T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즈니 플러스의 초기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서비스 론칭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5,500만 명 수준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일단은 자체 목표가 그 서비스 론칭하고 4년 이내 6천만에서 9천만 명인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이 초기 시장 반응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서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월에 일본, 9월에 북유럽 국가,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까지 서비스 확장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이 단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높은 중장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 OTT 서비스와 이 우수한 콘텐츠 라인업 등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사업 부분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기반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하는 이런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중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좀 밝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의원, 아까 스튜디오 디래곤 얘기하실 때, 네. 지금 K 컨텐츠가 네. 좀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서구권에서 리메이크 판권 말고 오리지널로 동양권의 컨텐츠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서구권에서 동양권 콘텐츠 성공한 서구라고 하기보다 그냥 미국으로 한정한다면. 미국에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외로 사랑의 불시착이 되게 잘 됐고요. 저희가 딱 쿼런틴 기간 동안 넷플릭스 US 한정으로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요새 탑 10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6등이 사랑의 불시착, 9등이 킹덤이었습니다. 네, 이게 북한 나오다 보니까 좀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서 좀 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거 말고도 생각해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잘 됐던 한국권 콘텐츠면 일단 기생충도 있겠고, 그냥 드라마로 말하면 지금 최근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꼭 이제 이렇게 영어로 말하지 않는 한국어로 말하는 작품들도 꽤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이후로. 타겟 광고하면서 제일 기획을 얘기했는데 좀 중소형주 중에서도 볼만한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네, 타겟 광고 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에코 마케팅이고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디지털 미디어 랩사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나스 같은 경우가 랩사 중에 일단 마켓시어 1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데이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어떻게 해도 제1기획 수준의 데이터까지는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스나 인크로스 쪽에서 타겟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글 쪽 거를 사와서 하는 거라 약간 그거 자체가 본인들만의 그런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타겟 광고로 보셔도 에코를 좀 더 이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실적에서 CJ ENM이 그 제작 편수를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해가 좀 많으신데 제작 편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드라마를 8편을 만들려다가 7편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재미없는 드라마는 가차없이 중간에 그냥 쳐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그 컨텐츠 제작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회사 워딩이었고 이거는 한마디로 비싼 드라마보다는 약간 가성비 드라마 위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더킹도 그렇고 스위트홈도 그렇고 비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나 넷플릭스 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조금 저렴한 드라마들을 ENM 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드래곤이 겪게 될 어려움은 크지 않다라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ENM에서도 드래곤에서도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